2부입니다. 어제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웠던 이 사회를 이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숙제인데요. 오늘도 2부 60분 동안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꾸미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이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인데 뭐 진인물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먼저 뜬 인물부터 송영훈 변호사. 예, 정영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예.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제가 정영식 헌법재판관을 뜬 인물로 꼽는 이유는 이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는 데에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역할이 대단히 기여했고 또 그 역할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심이죠, 주심. 그렇죠. 주심 재판관으로서 일단 결정문에 초안을 작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헌법 정신에 깊이 천착한 이 결정문에 기초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고 지목되어 온 정영식 재판관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본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역할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그 말은 역설적으로 본인을 지명해 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헌법과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에 함께한 정영식 재판관으로부터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 양심, 그 직무상의 양심이 개인의 내심의 어떤 정치적 지향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금주의 뜬 인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저는 이번 주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일단 거제시장으로 선출된 병광용 신임 시장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게 뭐 개인의 영예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대선이나 뭐 아니면 향후 지방선거 등등과 관련한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선거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일단 과반 득표를 했어요. 56.75% 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38% 거의 한 20%포인트 격차로 패배를 했더라고요. 예. 지난 뭐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었고 대선 때도 그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전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뭐 아산시장도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좀 뭐랄까요.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네. 뭐 금주의 진인물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다고 했지만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탄핵 소추가 됐을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금주의 진인물로 뽑은 기억이 나는데요. 두 번 선정하는 감이 있지만 그때는 현 대통령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져서 전직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니까 또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제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분리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토크 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마찬가지 그죠? 의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럼 꼽겠습니다. 내가 안 물어봐도 된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요. 다 예상했던 거죠. 그죠? 뭐 저희야 이 방송에서 일관되게 여러 말씀드려 왔으니까요. 그
그 판결문을 두고 뭐 정말 퍼펙트하다는부터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칭찬들이 있던데 어느 대목이 제일 나는 눈에 띄었다. 어느 대목이 참 좋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두 분 또 변호사시고 하니까 어느 대목이 심쿵했습니까? 금주에 한마디 할 건 좀 남겨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선고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귀에 꽂혔던 부분은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다음에 헌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헌법이나 헌법재판은 어떤 테두리를 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내용은 결국은 정치가 만들어가고 정치인들이 만들어가고 국민이 채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한계는 정해줬습니다. 헌재가. 그러나 그 내용, 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숙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현배 소장 대행이 낭독하는 선고문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고 예.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가 대단히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민 네, 변호사. 아니 저는 이거를 이제 생방송 중에 계속 들으면서 요 지문이 나오기 전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굉장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 근데 제가 2주에 사실 한마디로 좀 많이 고민했던 게 송 변호사님이랑 같은 맥락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석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는데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하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정적으로 제거할 대상으로 적대시하지 말고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식을 해.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 주문을 냈다라는 점에서 예. 좀 큰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목조목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정이 마비됐다, 탄핵이 남발됐다, 매우 어려웠다. 이걸 아무튼 어쨌든 최대한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네네.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걸 해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주의적 정치를 통해 해결했어야지 군인을 동원해서 한 건 안 된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군을 동원하고 국가 비상권을 이렇게 임의로 입맛대로 행사하는 건 정말 반헌법적이다. 중대한 반헌법, 네. 반법률적이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그 결론 부분과 결론이 나오기 바로 앞부분에서 야당의 잘못도 상당 부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수용성 그런 것이 대단히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뒤에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문장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동안에 30번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뭐 인용된 한 번은 빼놓고라도 나머지 29번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그 좀 호소하고 지지를 요구하고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야당이 다수 의석이 된 그것을 그 민심을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해버렸다. 이런 논리도 또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헌재가 보더라도 뭐 이른바 줄탄핵이 있었고 계속 이제 기각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운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했어야 된다. 그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 본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했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총선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또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도 다 보셨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분명하게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되풀이됐는데 뭐 저는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다기보다 뭐 김정일 위원장 등등의 도움으로 경제민주화 공약도 하고 사실은 자기 색깔이 아닌 걸 많이 내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후에 조금 지나자마자 사실상 국정에 손을 놔버리고 진박 간별사 논란이나 해대고 뭐 이러다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또 총선에서 지고 그리고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니냐. 똑같은 패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등등의 그런 많은 도움, 안철수 의원의 어떤 단일화 이런 걸 등등을 통해서 어찌 보면 꾸미고 꾸며가지고 겨우겨우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자기 혼자 잘난 걸로 이준석 내치고 뭐하고 그러다 결국은 총선의 참패까지 자기가 스스로 이끌어 놓고 막판에는 망상에 빠져서 개헌까지 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패턴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가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국민의힘이 여당의 지위도 잃긴 했습니다만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번번이 그런 것이 좌절되거나 혹은 벽에 가로막히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줄기차게 했던 정치인들은 앞으로 보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당원이나 지지층으로부터 일정한 부름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의 과정과 원인을 정확하게 복귀한다면 결국은 과거 했던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반복해 왔던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했던 분들에게 정치적인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드는 그 것이죠. 얘기는 좀 이따가 뒤에 우리 그 이제 양당 경선 어떻게 진행될까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요번에 이제 헌재가 5가지 대목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이 5가지 쟁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따로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중에서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뭐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이런 것들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헌재가 다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내란죄 재판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 대리인단에 들어갔던 분한테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그러니까 체포가 있었다.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은 조금 이제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현출되고 있고 이제 재판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봤을 때는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이제 증인 채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이 증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보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그 상황에서 사령관이 내리더라였거든요. 근데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조성현 단장의 조서를 이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인 분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이 재판관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기록을 봤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유의미한 증언이 나올 거라고 이 재판관들이 판단을 했구나. 그러면 물론 이 형태가 다르고 하나는 헌법재판이었고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증거 현출이나 어떤 이 입증의 과정이 다소 달리 하더라도 8명의 평생 법관을 지낸 분들이 사실관계 특정까지 적극적으로 했어요. 예. 이걸 완전히 없는 것으로 무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증거들도 또 역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여가지고요. 이거는 내란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전 개인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헌재 결정문을 그대로 갖다 증거로 쓰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른바 그 완화된 전문법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법칙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헌재 대신 판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들이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다르게 증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없죠. 매우 낮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증인들. 네.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법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비록 내가 공동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선서하고 그냥 증언을 다 해서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00%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본인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나는 시켜서 억지로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는 매우 낮다, 상당히 높다 이 정도 표현해야죠. 예, 그런 전략을 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이 대통령이 현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이 파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진술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주장을 펴는데도. 근데 본인의 어떤 법리에 따라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 말고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 왜냐하면 시켰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군을 오염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굉장히 훼손한 당사자로 지목된 건 피청구인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령관들도 곽종근 그 전 특수전 사령관도 보석으로 나와서 이제 언론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본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 다만 내 지시를 따랐던 내 부하 이 부하들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자세가 저는 지금 국면에선 제일 온당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려면 전부 다 지시에 따라서 억지로 한 겁니다라는 그렇죠. 말밖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항명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취지. 그거겠죠. 뭐 중요 임무 종사 여부는 객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자발적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제 양형은 달라질 수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기소된 사람들의 변호인들로부터 충분히 조언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형사소추를 당할 수 있는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네. 법정 구속으로 경찰 검찰이 빠르게 법정 구속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빠르게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검찰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제1타겟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과 관련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판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결자 해지해라 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는 건데 일단 구속 사유는 더 높아졌다고는 전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랑 공직이 아니라 사인이 됐고 이제 완전히 사인으로서이기 때문에 뭐 도주의례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농후하게 판단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권으로 구속하는 가능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면책 특권에서 자유로워지가 못합니다. 일단 헌법상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지만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에요. 직권남용,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효가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바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연동이 돼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릴 때도 주요 피의자들의 소재지를 제1원칙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곧 소환이 있을 것이다. 가시화될 거다. 수사가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도 다 한꺼번에? 저는 이게 시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이런 명태균 게이트 내지는 최상병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케이스가 흔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동시에 구속되진 않았잖아요. 차등 구속됐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사실은 동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이철이 장영자 정도 돼야지 동시 구속됩니다. 네, 그걸 능가하는 범죄라는 그래서 인식이 많으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가능성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자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구속을 할 거냐. 그런데 이거는 구속 취소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재구속을 할 수 있는 거라서 현재 그 사유가 새롭게 발견이 됐다고 볼 건지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추가 수사 중에는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법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과 직권남용이 병행됐다면
직권남용은 내란죄 혐의 흡수돼서 별개의 범죄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논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 별건 수사를 하면서 거기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인데 이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가 전개되겠습니다만은 그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당장에 바로 뭔가 재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이건 조금 시간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서초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일단 그 파면 이후에 아주 짧은 뭐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짧은 문장의 뭐 입장 발표만 했는데 그 후에 정치적 입장 표명들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물밑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답을 할까요? 할 수가 없을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제 그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후로 빠르게 동력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요. 그러니까 어제 집회도 조기에 끝나서 경찰이 오후 6시에 가포비상령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원래 오후 1시부터 여의도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취소했죠. 예, 전격 취소했죠.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겠다라고 하는 세력의 동력은 급격하게 꺼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매우 깊이 들어간 메시지들을 내놨을 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동력이 나와서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윤 전 대통령도 더 이상의 메시지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국민의힘의 김대식 수석 대변인도 이제 더 이상 메시지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더 이상의 어떤 입장은 안 나올 걸로 저는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예상했다는 바. 이럴 줄 알았다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키러 나간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네. 지키러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확 변하는 거 보면 네, 저는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분들이 표변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온 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완전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론 전략에서도 뭐 계몽령이었다 이런 게 사실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정말 택도 없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얻은 정치적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이를테면 지지율도 처음에는 아주 원사이드하게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6대4로 점점 고착화되기도 했었고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메시지도 이 탄핵에서 본인이 파면됐는데도 국민들께 사과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승복하진 않아서 적극적인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는 두 단어는 사랑과 감사였어요. 예. 사랑한다. 나를 지지해준 지지층들. 감사하다. 나를 지켜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데 본인은 이런 정치적 무리수, 법률적 무리수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단계에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여기서 다 포기할 것인가? 최소한 그래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갈지와는 별개로 뭐 접견을 했을 때 모 인사에게 아무개를 낙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그런 보도들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쨌든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동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부에서 사라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한 그 보도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중앙일보의 논설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 당내 경선에서는 아무개가 좀 본선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막 많은 정치적인 이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 안무개가 누구냐고요? 누구인 거는 그 분한테도 직접 여쭤봤는데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안무개라고만 말하고 말았어요. 예, 근데 지금 회자되는 뭐 이 잠재적 그 대선 주자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는데 누군지는 끝끝내 지금 안 밝히고 있다. 네, 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좀 축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구에서 아름답고 멋진 프리킥 골이 들어가는 것은 그 공을 차는 선수 앞에 벽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벽이 없으면 그 프리킥 골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시대를 극복하고 윤석열 시대와 단절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가 만약에 있다. 그 축구에서 프리킥 찰 때 앞에 있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벽이 존재해야 극복하고 단절하는 과정도 더 국민들께 역동성이 있고 부각돼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존재가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들이 집단지성으로 잘 극복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등등과 관련해서 오늘 많이 준비해 왔어요. 네, 저는 느껴져요. 고심도 많이 별로, 하죠. 별로 준비 안 고민을 했는데요. 많이 하시기 아니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 얘기 고민이 이따가 깊은 다시 것 한번 좀 종합 정리하고요. 우리 이번에 이 헌재 요 선거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만 중차대한 그 의미를 갖는 것이 4월 2일 재보궐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뜬 인물에서도 언급했는데 한마디로 뭐 거제시장, 부산교육감뿐 아니라 뭐 그동안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자리를 상당수 다 민주당한테 내주는 그것도 득표율 차가 상당히 크게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의 민심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뭐 국민의힘 쪽은 애써가 이거 민심하고 좀 다르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심의 상징 아니에요?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건 시험 문제 출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궐선거 결과는 준엄한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명백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보궐선거 결과는요. 국민의힘이 김천시장까지밖에 못 이기고 그 위로 북상을 못했습니다. 예. 아산시장도 졌고 심지어 그 성남 분당에서 경기 도의원 선거도 졌어요. 6.77% 차이로 졌거든요. 안철수 의원 그 지역군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다가는 국민의힘이 영원히 추풍령을 넘지 못하는 당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추풍령이 경북 김천에서 충북 영동 넘어가는 겁니다. 딱 김천시장까지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심의 결과를 정말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이른바 김나윤이라고 대표되는 분들 그분들의 강경일변도 노선만으로는 당이 국민의 민심을 충분히 얻을 수 없고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다. 이렇게 정확히 평가해야 옳다고 봅니다. 근데 추풍령을 넘지 못한다는 표현은 또 좀 잘못된 게 그 밑에 거제시장도 지고 다 졌어요. 그러니까 추풍령 부근만 이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오히려 이번에. 정확하게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목표는 한강을 건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추풍령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니 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보면 좀 이게 정치에서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거도 이제 그 재보궐에서 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뭐 이렇게 뭐 지칭하는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예. 표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부상하는 인물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한덕수 총리입니다. 저는 되게 그게 의아하고 좀 과연 될까라고 하는데 그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버리는 그 텀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좀 안전하고 어차피 되든 안 되든 타격이 덜한 당내 완전히 찐 인사라고는 볼 수 없는 인물을 제3의 카드로 박덕흠 의원은 아주 유력하게 뭐 검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널뛰기로 그러니까 반성과 수기와 국민들께 대한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이럴 줄 알았다. 나는 사실 기각각하 말로만 한 거지 사실은 알고 있었어. 이런 말을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4월 2일 그 선거 결과를 6월 3일 대선으로 그대로 가느냐 변화가 생기느냐가 이제 결국은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관전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의 앞으로 후보 경선의 어떤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고 거기서 어떤 논리들이 어떤 식으로 대립하고 지지세를 확보하는지 모든 건 여기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볼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원래는 3주로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내 경선을 지금 뭐 2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뭐 다른 주자들 채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총리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크게 주목도나 결과에 대해서 이변이 기대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은 볼 것도 없다가 대세 아니에요? 민주당 경선은 사실 경선이라기보다 일종의 이재명 콘서트 같은 거죠. 예. 사실 이제 다른 후보들은 주목을 받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코러스 내지는 백댄스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역동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변화와 재건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계속 이대로로 가느냐가 남아 있는데 아마 당원들께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된다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대로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1시 30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하면서 봄의 정취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또한 황사비라서요. 오늘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상황인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성동에서 사근까지 천천히 가고요. 2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4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 1차로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천에서 시작된 정체는 신월까지 이어져 있고요. 더 가서 신월에서는 2차로에 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인데요. 서종에서 막히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1차로의 승용차 사고 때문입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네, 송영훈 변호사도 대변인을 지내신 바 있죠.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민주당 경선 얘기 아까 뭐 거의 별건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 이제 변수들이 일단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이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죠. 네,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본인이 대단히 의지를 표명하고 여러 주요 행사에 또 얼굴을 비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중앙에서 있는 행사에도. 그래서 잠재적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 프로에 그 저출생 관련된 기획으로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대선 조기 대선 되면 후보 경선 토론회에 자기 나설 거라고. 그게 방송 때 얘기했나 아니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했나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무튼 나가겠다는 입장을 예. 밝혔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나설 것 같죠? 예, 나설 것 같고 채비를 하고 있고 또 아예 공식 또 선언한 당내 주자 중에는 전재수 의원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부산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뭐 어떻게 보면 부산이 쉽지는 않은 지역인데 계속해서 예. 이제 선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 지역에서 공약으로 성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기반으로 좀 대선 깃발을 예.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미 김영록, 전재수 두 분은 확정이고 네. 김동연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현 지사, 김경수 전 지사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또 예. 조금 아까 우리 프로에 나왔던 박용진 전 의원 네. 여기도 후보들이 많네요. 박용진 전 의원은 좀 저울질한다. 임종석 전 실장 좀 안 나오는 쪽이다. 뭐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데요. 많으니까 제가 아까 이재명 콘서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러스나 백댄스에 비유를 한 이유가요. 우리가 그 가수가 콘서트 할 때 뒤에 코러스나 백댄스를 한 명만 세워놓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메인 그 싱어와 달리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하고 유효한 경쟁을 해서 정말 이변을 일으키고 민주당 후보가 되어봐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재명 체제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요. 본인들끼리 좀 그 논의를 해서
단일 후보를 정해서 나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콘서트라는 특히 거죠. 이런 경선판에 나오는 분은 이번 경선을 내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네네. 수순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마 나와서도 정말 이낙연 전 총리가 보여준 대로 막 직격하고 저격하고 탈당까지 하는 그런 불화까지 감내한다기보단 약간 페이스메이커 성격으로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차기에 있는 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오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순조롭게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남지사, 현재 경기지사 이런 분들도 지사직 이런 거 사퇴 안 하고 그냥 네. 경선에 당내 나갈 경선할 땐 유지하고 그렇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자, 이제 야권에서의 또 하나 변수는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이런 걸 뭐 거론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큰 파장이 민주당에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판을 같이 키워서 뭐 정책적으로도 하고 저는 아이디어 자체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그 담양 군수에서도 내걸던 게 대통령은 민주당이 군수는 우리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저력이나 잠재력을 본인들 정당이 갖고 있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어떤 대선 판도에 뭔가 조국 혁신당의 뭐 외연을 조금 확장한달지 좀 디딤돌을 더 만들달지 여기에 고민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되게 뭐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뭘 같이 하기에는 어렵고. 어렵지 근데 않나. 우선 독자 후보를 일단 냈다가 단일화를 한이 있더라도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그냥 조국 혁신당 쪽에 여쭤봤을 때는 여기도 채비하는 주자가 수명이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아마 그 외연과 관련해서 또 약간의 페이스메이커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석짜리 개혁신당도 후보를 내는데 10석이 넘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면 그거는 당의 간판을 자진해서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보는 내겠죠. 그 뒤에 일은 뭐 제가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도상으로 보면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래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언뜻 잘 떠오르는 대선 주자가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있는 정당이 되려고 하면은 후보를 찾아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거기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수순은. 성룡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했으면 좋겠죠.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기를 바라고 바라지 않고가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죠. 물론 그렇죠. 자,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다시 좀 본격적으로 가보면 아까 민주당에도 사람 많네 그랬는데 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많더라고요. 거론되는 사람들 홍준표,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뭐 게다가 또 한덕수까지 또 새롭게 거론되고 그러니까 아주 급부상하는. 내가 또 빼놓은 사람 있나요? 또 있죠? 그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 이철우 지사. 또 있고 나경원 의원도 나오나요? 그런 설이 있는데 아직 본인이 뭐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파면 선고 직후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친윤 강성파들은 이른바 찬탄파 의원들 좀 뭔가 당에서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냈다고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는 반응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후보 경선 구도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질까요? 당이 쪼개지는 사태로까지 갈까요? 어떨까요? 분당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왜냐하면 그 비공개 의총에서 그래도 하루 정도는 헌재의 결과를 겸허하게 우리가 숙고하고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뭐 권성동 대표도 계속해서 우리가 승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우리 같이 갈 수가 없다. 저자들은 우리 당에서 도려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 물과기름처럼 물과기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훨씬 떨어져 있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게 이미 심리적으로는 분당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한 포션은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을 하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명징한 입장을 냈었으니까요. 계엄 국면에서.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어떤 뭐랄까요. 비난에 가까운 혼란을 감추지 않으면 과연 대선을 같이 치러서 막 유기적으로 당내 경선도 무리 없이 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국민의힘이 이런 의문표를 어제 던진 것 같습니다.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요. 저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대 조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해요. 어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동조하는 듯이 말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당의 대표성을 갖게 되면 예. 당연히 민심을 못 얻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떤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아마도 이재명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에는 그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오명이 계속 씌워질 거고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각종의 조사,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 가능성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당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나아가서 비상계엄 그 해제 결의에 동참했던 분들 다 예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의 간판이 되고 당에 대한 대표성을 가졌을 때 예. 무슨 내란 동조당이니 그다음에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니 이런 가능성이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매우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치는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송영훈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지내셨고 한동훈 대표가 그만두고 대변인에서 잘리신 분 아닙니까? 그 사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아니. 그날 밤에 국회에 저도 뛰어갔었으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 사감이라고 그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탄핵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낸 사람은 대선 후보급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잖아요. 뭐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네.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정도. 안철수 예. 의원. 오세훈 시장도 탄핵에 적극 찬성? 이제는 탄핵 반대파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한때 또 언론에서. 그랬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세력이 주류를 차지하던 잠깐의 시절이 있다가 급격히 위축된 비주류의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남아있는 후보 경선 기간에 우리 송영훈 변호사의 논리대로 우대 조치를 해가면서 다시 주류가 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느냐.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분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아니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슨 정치인분한테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청년 정치인으로 엄청 노력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좀 바꿔보고 좀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당원들 마음도 움직여보려고도 하고 근데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그냥 아예 본인의 정치적인 이력에서 그런 뭐 소외가 있나 보다로 치부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그래요. 탄핵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서 이거는 이 건전한 상식으로 중도 유권자층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에는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고 헌법을 유린했다라는 데까지 인식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식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본인의 당권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내지는 차기 뭐 총선 다시 한번 국회 입성을 위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정말 우대 조치 저도 공감이 됩니다.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그나마 이 탄핵 내란 동조 세력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는 것까지 전 폄훼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에서 이 목소리가 다수인가? 아니요. 소수 중에서도 너무 소수이고 소수면 다수한테 되치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대 조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기여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정말 울림없는 허공 속의 메아리 비슷하게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뿐 아니라 뭐 나경원, 김기현 뭐 당 최고 중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대통령 지키기 쪽으로 딱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세력이 소수 중에도 아주 극소수로 막 그 구도가 짜여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이재명 시대를 그나마 견제하기 위해서는 외통수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당의 세력이 재편되려면 또 어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라는 욕을 아무리 먹더라도 불가피하게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돌아서줘야 되거든요. 돌아설까요?
보수가 그동안의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을 보면요. 그 재건의 과정들을 저는 믿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대패해서 과반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보수 전체 외연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에 그 지지율이 크게 내려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아예 당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까지 예. 총선에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될 때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원외에 영선에 처음에 아주 뒷순위에서 출발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집단지성이 작동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이번에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원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고 아마 4월 말 늦어도 5월 초쯤 되면은 당이 후보를 뽑아야 되거든요. 고민할 시간이 한 3주, 4주 많아야 한 달입니다. 그 안에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저는 변화가 먼저 시작이 될 거고 어차피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경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당원과 지지층의 그 집단 지성이야말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를 취소했다고도 예, 말씀드렸고 예. 어제 다들 일찍 댁에 들어가셨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노력과 자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 것이 우리 헌법을 지키고 또 보수의 미래를 보존하는 일이거든요.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차례 그렇게 극복하고 빠른 속도를 보여준 그 당원들이 아이고 이제는 지쳤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워낙 극단적 상황을 또 맞이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뭐 과거의 예에서 바뀌어서 전략을 좀 바꿔서 성공을 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당내에서 우군으로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이 돌아섰다. 우리 탄핵 찬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는 엄호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주는 국면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뭐 중량감 있는 뭐 김기현 누구 이런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 한들 이제 개혁보수 기치를 정확하게 들었구나라고 판단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국면에서 저는 정확한 판단을 개엄 당일날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당내 강성 메시지가 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 애국심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약간 톤다운 시킨다. 내지는 좀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준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국면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면 이게 탄핵되고 파면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의 이런 입지를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더 뭐랄까요. 최소한 세불리기는 못하더라도 정치적인 정당성은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선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를 바꿔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본인의 입장이 바뀌는지 여부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하고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이나 탄핵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바꾼 적은 없어요. 다만 그 탄핵에 반대해서 거리에 나왔던 분들, 광장에 계셨던 분들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내가 이해하고 위로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그래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가 좋겠어라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을 떠나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바란다라고 했고 본인의 어떤 망상적 사고가 아직 안 깨졌다고 본다면 자신을 제일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준 그 사람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마음이 그쪽으로 그 목소리가 아무래도 또 일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 이전에 사실 먼저 좀 전제를 다시 세워야 될 것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윤 전 대통령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 분리해야 난 당위로는 좋은데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분리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선에 나가서 국민들께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부분에서 분리하지 않고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분들한테도 여쭤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강경하고 강성이고 이런 중도 확장성에 제한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 정말 이거는 좀 선전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의외로 김문수 장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으세요. 아, 우리 당에서는 아마 지금 상황 속에서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라는 게 근데 처음에는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아이 설마 이랬어요. 이게 본선 경쟁력에서는 좀 게임이 안 되는 후보 아닌가. 예. 근데 점점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게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 기반과 그리고 지금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이런 부분과 좀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과거에요. 예. 그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을 많이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윤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모셔다가 석 달 만에 대선 후보로 세우고 정권까지 창출해낸 게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4월 4일 오전 11시 이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재 주변에 반경 150m를 경찰이 진공 상태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얼마나 그 극단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가 나고 나니까 그런 우려는 기호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종의 여론조사도요. 4월 4일 이전까지 나왔던 것과 달라진다. 앞으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그건 이제 꼭 지켜봐야 할 대목이긴 한데 이쯤에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미 대선 후보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이준석 의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이 난 후에 민심의 변화는 매우 빠를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지금 지지율이 뭐 1%밖에 안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체제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 보수 민심이 자기한테 집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펴던데 네. 또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뭐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느 구도 누가 될지에 좀 연동성은 있겠으나 뭐 나 막판에 그쪽으로 후보 단위로 하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존재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 네. 자체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갤럽 조사에서 1%가 넘어야 끼워주는데 그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당내 분란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함께했던 동지였던 허은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 보조금 못 받도록 내가 오히려 앞장설 거다 막 이렇게까지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본인을 피해자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외부자로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에 이 승리하는데 대단히 기여를 한 분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반성이 없고 이렇게 약간 공학적으로 본인의 자리매김.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어느 시점에는 같이 합칠 가능성도 그래요? 열려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대한민국이 계엄도 겪어봤으니까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준석 후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운을 빕니다. 과거에 그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지금 개혁신당과 똑같이 세석을 가지고 있던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본인 이제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좀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박한 말을 돌려드리고 싶지는 않고 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그 좋은 선거 과정을 보여주시고 하여튼 무운이 있길 빕니다. 그냥 형식적 말만 하고 마네요. 응원의 메시지는. 아니 원래 무운을 빈다는 말은 이준석 후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뭐 많이 어쨌든. 썼죠. 이제 뭐 대선 국면,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우리 이 두 분 변호사님들의 이 멘트가 상당히 달라져요. 상당히 제한되고 제약되고 그런 걸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제 해석을 또 덧붙여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날 차기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식의 변화를 보일지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거두절미 각서라고였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유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이의 꽃밭에서 들으시고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